지금 케빈 워시에 대해서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금리 올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동결로만 가도 바이오나 로봇은 살아날 거다.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하반기에 모멘텀 나올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로봇 모멘텀을 볼 거면 안전하게 를 보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1년을 보면 12조 7천억을 팔았고 기간에 5조 팔았는데 외국인 수급은 다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조금 사더라고요, 외국인이. 그리고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금융투자 물량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확실하게 들어오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운 상황인 거고. 근데 주가 측면으로 지금 40만원 초반까지 내려온 걸 외국인은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 현대모비스도 똑같아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로봇은 우리가 모든 액추에이터를 담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현대차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앱스터 서비스 쪽이잖아요. 약간 더 실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비중이 너무 높았는데 지금 글로벌 완성차들 쪽으로 고객사를 다변하고 있어요. 얘네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액추에이터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지만 고객사를 다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탈피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팔았어요. 41조를 팔았죠, 외국인이. 근데 현대차보다는 먼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얘는 기타 법인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수급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기아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보다. 봤더니 기아는 그냥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현대차보다 싸면서 판매량은 뒤지지 않으니까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자동차로만 봐도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아는 로봇 모멘텀이 붙을 때 못 갔거든요. 그럼 냉정한 이제 자동차만 봤을 때는 기아가 전기차도 잘 팔고 휘발유차도 현대차보다 더 잘 판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 달라요. 외국인도 많이 사는데 기관도 같이 사요. 근데 기관도 금융투자 말고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중장기성 물량이 사니까 훨씬 기아 수급이 탄탄하고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외국인이 최근에 40만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사고 있어요. 꾸준히 삽니다. 꾸준히. 물론 중간중간에 팔기도 하지만 사는 물량들이 연속성을 보이고요. 여기도 기관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가장 로봇 모멘텀이 세게 붙었던 데가 HM만도예요.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다시 주가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내려오니까 개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붙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를 더 많이 산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도 진짜 박살이 났죠. 20만원이 깨졌었어요. 설마 20만원 깨질까 했는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연기금하고 사은펀드 사고 있고요. 근데 뭐 물량 자체는 워낙 적어요. 그 다음에 그럼 로보티즈만 사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물론 기관은 금융투자, ETF 물량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로봇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할 거 없이 다 박살나니까 외국인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가는 이유는 개인도 팔고 기관도 계속 팔아서 그래요. 근데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있고요, 바이오 있고요, 2차전지 있고요, 그 다음이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난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동결로 유지만 가더라도 시장에서 유동성이 그렇게 빠지지 않겠구나. 동결 기조,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워시에 대해서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금리 올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동결로만 가도 2번 연속 동결한다? 인하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동결로만 가도 성장주 바이오나 로봇은 살아날 거다. 왜냐면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하반기에 모멘텀 나올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당장만 해도 제일 빠른 거는 이제 현대차의 로봇 전문 훈련센터 로봇에 의해 제조되는 공장 알맥, 그 다음에 옵티머스 테슬라의 실제 액션 플랜, 그러니까 얼마를 양산하고 언제까지 양산할 거고 가격을 얼마 할 거 그거. 그 다음에 유니트리 상장, 그죠? 유니트리 상장 됐죠? 유니트리 상장.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콜옵션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8년도에 양산하는데 현대차 아마 실적 발표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할 거예요. 현대차 실적 아직 안 나왔어요. 실적 나오면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저희가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로봇도 그냥 줄기차게 계속 팔았는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도 계속 줄기차게 팔았는데 가격적인 딱 메리트가 생기니까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근데 탄력적으로 못 간 이유는 양쪽에서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아주는데
또는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받아주는데 그 물량의 어떤 비중 차이가 크게 안 나서 그래요. 외국인이 예를 들어 일간 한 500억 파는데 기관이 한 1000억씩 산다. 그러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외국인 파는 물량만큼 기관이 딱 그 정도만 사니까 이게 큰 그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 소부장에서 한미반도체 갑자기 당일날 2000억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일단 그 스타트를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덩어리 큰 게 들어와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어떤 수급의 분기점으로 봐야 되고, 수급의 분기점이 나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자동차랑 로봇주는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서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사이즈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동차도 줄기차게 팔았고 로봇도 줄기차게 팔았는데 그게 좀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멈추고 조금 사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랑 로봇은 지금 수급이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및 현황 어떠세요? 네, 현대차가 실적 추정치가 12조, 13조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값은 지금 13조 대로 지금 하반기 이제 실적 여부에 따라서 13조 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11조 8천억 올해 잡아놨는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모르겠어요. 네이버 금융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가 될 텐데 하여튼 11조 8천억 대, 내년에 13조 3천억 보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영업이 올해도 한 13조 정도 것 같아요. 12조 후반에서. 그리고 내년에 한 14조 정도 보고요. 내년에 많이 보는 데는 14조 후반까지도 보는 걸로 봤거든요. 그럼 이제 PE가 10배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매출은 올해는 한 190조 후반? 그리고 내년에 200조 이 정도 보는데, 그러면 여기 아까 그 관세 25% 적용되는 거에서 15% 떨어진 거,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여기 매출에 반영될까 이익에? 그거는 분기 실적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올해 그냥 무난하게 한 4조 보더라고요. 네, 3조 8천억 여기 잡혀, 3조 7천억 잡혀. 현대모비스도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거고, 내년 기준으로 여기 69조 7천억 잡았는데 내년 기준으로 70조 매출 무난히 달성할 거라 보고요. 28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3만 대 양산이 되면 여기에 액추에이터 매출 하나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28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먼저 25,000대부터 들어가면 28년도에 어찌됐던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액추에이터가 실적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그러면 대략적으로 액추에이터가 예를 들어 한 7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70만원 곱하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가동률이 100% 안 나오더라도 한 80% 정도 나온다 치면 25,000대 80% 가동률 나온다고 하면 얼마죠? 2만 대죠. 그럼 70만원 곱하기 2만 대만 해도 매출이 얼마죠?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럼 액추에이터가 대략 7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기아도 막 큰 폭은 아닌데 실적이 그 역성장은 없어요. 그냥 10조 대, 11조 대, 12조 대. 매출도 124조, 130조, 135조. 근데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확실히. 자동차 밸류에이션만 봐도 6배밖에 안 되니까 야, 기아가 현대차보다 너무 싸구나. 실적 잘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로봇 모멘텀 싹 빼고 그냥 자동차로만 순수하게 접근하자 해서 기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현대 오토에버인데 여기도 무지막지하게 비쌌거든요. PR 70배가 넘어갔는데 50배까지 떨어졌고요. 내년에 40배, 36배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익은 이렇게 30%씩 늘어나는데 요 매출 증가율이 좀 아쉬워요. 매출이 4조 7천원, 5조 5천원, 6조 5천원 이렇게 되는데, 현대 오토에버 봐야 될 게 로봇의 뇌를 또는 엔비디아의 GPU를 누가 제어하고 누가 통제하고 누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누가 그걸로 유지보수 관리할 거냐?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현대 오토에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현대차가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중요한 핵심 역할을 현대 오토에버가 다 할 거예요. 현대차가 로봇 만들어서 로봇을 통제하고 로봇의 제승토르 플랫폼, 그 구글의 딥마인드 뇌, 그거 누가 관리하냐? 누가 제어하고 유지보수하고 통제하고 시스템 관리하냐? 전부 현대 오토에버가 해요. 현대 오토에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현대차보다 훨씬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현대차 빠지니까 현대 오토에버 다 빠졌어요. 물론 실적만 보면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현대차의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분명히 줘야 된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안 찍히니까 프리미엄 줬다가 일부 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주가 다 박살났죠. 근데 그거는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고 숫자가 안 찍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진 것도 있는데, 기대감이 사라질만 하면 이제 하반기에 계속 기대감을 살릴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봐야 된다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로봇 회사 중에 로보티즈는 매출이 평균적으로 70% 넘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 쪽에 다 숫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흑자 전환한 회사고 올해 무난하게 650억대 영업이, 왜냐면 1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1분기에 또 다시 적자 찍었던 이유는 직원들 성과급 반영이었거든. 그건 일시적 비용이니까 저는 2분기 때 다시 흑자 전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익이 10배 뜁니다. 물론 로봇 자체가 적자인 회사가 수두룩하니까 PER로 쳐도 흑자 전환해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기엔 주가 올라가는 거보다 실적 증가율이, 또는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수준만큼 실적은 증가되고 있다. 실적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최근에 20만원 깨지면서 오히려 연초보다 더 빠졌어요. 다 반납했어요. 유독 많이 때려 맞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로보티즈보다 실적 더 안 나오는 회사예요. 삼성이랑 결합됐다는 거, 삼성의 자회사라는 거 빼고는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심지어 추정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출이 120%씩 증가한대요. 그리고 이익이 올해 40억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 120억, 370억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요. 물론 추정치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이 없던 회사예요. 근데 작년에 594억 적자였는데 올해 130억 흑자 전환한대요. 그리고 매출도 80%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거기다 내년에 영업이익 400억을 본대요. 엄청 세게 잡아놨어요. 원래 실적 추정치도 없었는데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생겼어요. 저는 로봇 모멘텀을 볼 거면 안전하게 현대차랑 현대오토웨버를 보자. 근데 로봇 회사들, 순수하게 로봇 회사들도 전부 적자는 아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로보티즈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100%씩 성장한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0% 넘게 성장한다고 잡아놨고, 두산 로보틱스도 100% 넘게 성장한다고 잡아놨고, 로보티즈도 80% 성장한다고 잡아놨고, 이익은 더 어마어마하죠. 로봇 회사가 무조건 다 적자는 아니다. 일단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 보여줬고, 앞으로 뒤따라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한다는 거 보여줄 거라고 지금 추정치를 잡아놨는데, 그건 이제 분기 실적 딱 나와보면 알겠죠. 이제 2분기 실적 나와보면. 근데 가장 실적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가져가는 거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기네들이 휴머노이드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하는 측면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우린 협동 로봇으로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하고, 중국을 빼고는 수출 순위로는 뭐 3, 4위권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 28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기대감이고, 여기는 다르죠. 로보틱스는 실제 액추에이터로 매출이 또는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그리고 액추에이터 자신 있으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원래 연간 30만 대 생산량에서 캐파를 300만 대로 10배 늘렸고, 거기서 57%인가에 더 증가해서 연간 액추에이터를 2030년인가요? 액추에이터 캐파를 거의 570만 대인가까지 늘린다고 했어요. 실제 300만 대에 대한 물량에 대한 거는 이미 캐파 증설이 내년도면 다 완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숫자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대감만은 끌고 가기 너무 불안해. 숫자를 확인해야겠어. 그 측면으로 보면 로보티즈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물론 SPG도 있습니다. 고용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는 순수 로봇 회사로 보기에는 SPG는 일단 로봇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돼. 내년으로 봐도 아마 많아 25% 될까? 그러니까 SPG는 너무나 유명한 모터 회사예요. 그냥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모터가 80% 이상 차지하는 회사예요. 80에서 85%. 로보티즈는 순수한 로봇 회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2분기에 흑자 전환해서 이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년에 1300억에 120억 영업이 가시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리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년도에 양산해서 몇 대 생산할 거야 라는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는 한 너무 심플하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부품 회사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아니면 지금 로봇 관련된 ETF, 국내 로봇 회사 투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코리아 휴머노이드. 거기 보시면 로보티즈도 들어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가 있고, 뭐 고용도 들어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되는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로봇이 성장성이 너무 좋겠네. 엔비디아 젠슨왕도 피지컬 AI를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피지컬 AI는 결국 로봇으로 될 거니까 로봇 몰빵해야지. 이건 아니지만 성장주가 결국은 주가는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값을 땡겨오는 거니까,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값 땡겨오는 거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로봇만큼 큰 성장성이 있을까? 피지컬 AI는 결국 피지컬 AI의 핵심은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을 우리가 직접 못 만들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액추에이터고, 그 액추에이터를 로보티즈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는 테슬라에도 테스트 성공했고,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들 자국의 액추에이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트리는 이미 로보티즈 거 액추에이터를 쓰고요. 유니트리 말고 유비테크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내 로봇 회사가 모두가 다 적자도 아니고 모두가 다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피규어 AI 시대가 온다고 하면 진짜 좀 장기 흐름으로 28년, 29년, 30년까지 본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숫자가 이제 찍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도매급으로 로봇은 돈도 못 버는 회사, 미래 성장성만 땡기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그러기엔 미래가 너무 지금 이미 빨리 와 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로봇 회사로 치고 나간다고 하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치고 나간다고 하면 로봇 회사들의 모멘텀이 그렇게 쉽게 꺾일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국내 로봇 밸류체인을 최대한 활용하겠죠.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쓴다,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를 쓴다, HL 만더 거를 쓴다. 그럼 로봇 생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 간담회 할 때도 그 로봇 관련된 대표님들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결국 데이터 싸움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어느 로봇 회사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냐? 저는 그것도 로보티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로보티즈 대표님이 우리 데이터 갖고 데이터 팩토링 사업 당장 내년 27년도에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결국 기업이 가장 큰 거는 시장 산업의 파이가 커지냐 작아지냐, 아니면 그 시장 산업 파이가 커지는 중에 우리 기업들이 핵심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이 그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로봇 기업들을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성장을 못 하느냐, 그렇게 보면 절대 아닌 것 같고, 로봇 기업들도 꾸준히 지금 관심을 봐야 될 때고, 우리는 현대차라는 굉장히 탄탄한 글로벌 탑3 이 자동차 기업이 로봇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부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내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도 현대차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얹고 가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면 피지컬 AI 시대가 올 건데,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차를 두고 주가는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땡겨오는 거니까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률 현황 어떤가요? 평균적으로는 86%,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도 굉장히 높죠. 이거 금요일자 기준이고요. 오늘 좀 더 빠졌습니다. 최고점, 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MDD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39%. 근데 상위주,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30% 안짝이, 한미반도체 빼고는 다 견조한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122% 올랐고, 하이닉스가 222% 올랐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보면 삼성전기 487%, 주성엔지니어링 제일 높죠. 주성엔지니어링이 장비 업체인데, 여기는 하이닉스가 핵심 고객사죠. 530%. PSK 여기도 하이닉스 387%. 요 밑단에 보면 팹리스 설계하는 재미난 데이터가 있죠. 제주도가 원래 그 반도체 데이터가 없는데 제주 반도체가 본사가 제주에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반도체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91%. 팹리스 업체고요. 그 다음에 밑단에 보시면 이 KC텍이라는 회사가 132% 올랐고요.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드캐리한 게 아니라 소부장 쪽도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소부장도 계속 좀 봐야 된다. 오히려 저는 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는 소부장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소부장 회사들은 소재, 부품,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거나,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갖고 있거나,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납품하거나, 구글을 직접적으로 납품하거나,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거나, 다양합니다. 마이크론, TSMC.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질 때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진할 때 다른 미국의 빅테크나 미국의 반도체, 종합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진할 때 살아나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현황이고, 코스피 지수가 73%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인데 코스닥 지수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훨씬 좋고요. 코스피 지수보다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여전히 수익률 측면으로도 내가 주도주야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기 같은 487% 난 수익률이 있는데, 그걸 빼더라도
코스피 지수보다 높습니다. 486%짜리를 빼도 코스피 지수가 73.5%잖아요. 연초 대비. 근데 그거보다 높은 한 76%, 77% 상승률이니까 역시나 반도체가 뭐 하드캐리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하락률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에서 25%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27% 빠졌어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35% 빠졌고 한미반도체가 8% 빠졌고 여기 보시면 가장 센 게 PSK예요. 고점에서 14%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반대로 HPSP 이런 거는 50% 빠졌고 ISC도 거의 50% 빠졌죠. 그러면 HPSP랑 ISC가 꺾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솔분에 뭐 41% 빠졌고, 그죠? 하나 비전 54% 빠졌고, 두산 테스나 49% 빠졌고. 근데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갖고 있냐,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냐.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있는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았고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전공정이 좀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삼성전자 고객사든 하이닉스 고객사든 그건 보셔야 되고, 저는 그거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로 갖고 있으면서 별도로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TSMC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론이나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소부장을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구조적인 어떤 업황이나 개별 기업의 경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또 레벨업이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 야, 이거 PSK 뭔데 이렇게 하이닉스 고객사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387% 올라갔냐? 그건 아니겠죠.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PSK는 경쟁사가 메슨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드라이처 시각장비의 강력한 미국의 경쟁사 메슨 테크놀로지가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계 사모펀드가 메슨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슨 테크놀로지를 점점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있어요. 빼버리고 있어요. 안 쓰는 거죠.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면 메슨 테크놀로지 말고 원래 PSK가 1등이었고 메슨 테크놀로지가 2등이었는데 그 2등의 점유율까지 PSK는 가만히 있다가 시장 점유율을 더 넓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도 증설을 하고요. 자, 최근에 HPSP의 경쟁사 ST가 특허 소송에서 2번이나 이겼어요. 그래서 HPSP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잘 냉정하게 따져보면 HPSP는 구조적인 이유로 ST한테 ST가 특허 소송을 2번이나 이겼으니까 ST가 이제 HPSP 특허를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HPSP가 ST한테 점유율이 뺏기겠네? 그래서 사람들은 ST는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HPSP는 1% 고점 대비 빠지니까 51%가 빠졌죠. 그러면 HPSP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겠네 생각했는데 막상 냉정하게 HPSP의 일단 첫 번째 매출과 이익을 봤더니 전혀 안 줄어들어요. 두 번째 특허는 졌어요. 2번이나 졌는데 HPSP의 장비를 쓰던 HPSP는 삼성전자가 고객사고요, 하이닉스가 고객사고요, TSMC도 고객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HPSP를 장비를 쓰다가 내가 HPSP 장비를 쓰는 삼성전자의 핵심 주요 엔지니어예요. 장비 엔지니어예요. 근데 ST가 저한테 막 영업을 해요. 야, 우리 장비 좀 써줘. 야, 우리 대신에 장비 단가 10% 낮춰줄게. 근데 ST는 검증이 안 됐죠. 특허를 이긴 거지. ST란 장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써서 검증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S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겠죠, 앞으로. 특허도 이겼으니까 HPSP 장비로부터 특허 침해에 대한 우려도 없고 자유로운 거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TSMC가 HPSP 장비를 기존에 잘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일부 한번 ST로 교체해볼까? 단가 좀 싸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ST로 교체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삼성전자, TSMC 너무너무 중요한 입장이죠. AI 빅사이클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요. 근데 검증 안 된 장비 썼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 잘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업부 자체가 존폐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떠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적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HPSP의 장비가 ST한테 뺏겨요. 시장 점유율을 막 뺏겨요. HPSP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어떤 전망치가 나오겠죠. 특허를 이겼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들어가 있던, 그리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니까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의 끝단에 있는 최첨단 미세 공정 2나노, 3나노, 4나노에 쓰는 거잖아요. 그 미세 공정에 들어갈수록 계면의 결함이 많이 생겨서 그 계면의 결함을 수소라는 기체로 고압으로 약간의 고온으로 고압의 수소로 계면 결합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스티커 같이 썼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복구 불가라고요.
그만큼 미세공정은 불량률에 양산 수율에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거를 신규 장비를 쓸 리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스티한테 2번 특허 소송 지니까 주가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저는 펀더멘탈과 무관한 것 같아요. 50% 넘게 빠졌어요. 그럼 이런 업체들은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 있어요. 강력한 경쟁사는 두산 테스나, 여기 밑에 SFA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하나 마이크론은 베트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고객사고 하이닉스도 고객사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을 본격적으로 후공정에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 마이크론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최첨단 미세공정의 양산 수율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패키징하고 이쪽은 너네가 외주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구조적으로 외주의 비중이 커졌어요. 이 패키징 쪽은. 그러니까 다 기회가 생긴 거죠.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SFA 반도체까지. 근데 가장 공격적으로 베트남, 저도 갔다 왔는데 베트남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싸요. 한 4분의 1, 5분의 1 인건비. 그러니까 똑같이 양산 기술력만 익히면 비용 절감 효과가 국내 공장 돌리는 것보다 월등히 싼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뭘 잘 쓴 거죠. 베트남 공장을 증설했어요. 키웠어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면서 삼성전자 외주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최대 효과를 본 거예요. 거기다가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신규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빅테크 아니면 TSMC를 고객사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비교를 하는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 것만 해요. 근데 최근에 비싸게 장비를 테라다인하고 어드밴티스트한테 엄청나게 비싸게 샀거든. 2,000원 넘게. 그걸 왜 샀냐? 삼성전자의 테슬라 AI6 칩 그리고 그록 칩 물량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패키징하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최첨단 미세공정에 초집중해야 돼. 그래서 외주를 강화할 건데 두산 테스나를 낙점한 거예요. 물론 하나 마이크론도 삼성전자 들어가는데, 야, 그 두산 테스나 너네가 이 그록 AI 칩, AI6 칩 집중해. 그래가지고 장비를 2,000원 넘게 샀어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증설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물량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보면 집중하고 있는 두산 테스나가 더 높아 보이지만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으로 보면 하이닉스 포지션도 가져가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이 좀 더 안정한 거야. 근데 여기는 올 국내 공장, 하나 마이크론은 국내 공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베트남 캐파를 키운다고 했죠. 둘 다 좋아 보여요.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그리고 SFA 반도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 이 두 개 봐야 된다. 두산 테스나가 순식간에 150%까지 갔다가 85%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 마이크론은 하나도 못 가다가 이제 막 반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후공정 쪽을 말씀드리냐? 후공정 같이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삼성 파운드리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지금 퀄컴하고 AMD하고 구글의 지금 TPU 10세대 버전 가장 최신 버전 나오지도 않은 거 ISPC 그거가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락 말락 지금 하고 있죠. 그 협업 뭐 고려 중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기존에 여기 앞단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원익 IPS, PSK,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전부 전공정이에요. 전공정은 기본적으로 평균 뭐 50%, 100%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원익 IPS는 시총이 6조짜리인데 이것도 거의 56% 올랐어요. PSK 아까 387%, 이오테크닉스 31%, 유진테크 94%. 이 전공정 쪽이 이 뒤에 후공정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하나 마이크론 최근에 반등 나와서 40%고요. 두산 테스나 84%, SFA 반도체 9%네요. 근데 이제 후공정 쪽이 좀 주목받을 때가 됐다. 후공정은 최첨단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후공정 쪽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패키징을, 그럼 패키징 전문 외주업체한테 맡기자. 그럼 그건 삼성전자만 전문 외주업체한테 맡기는 쪽이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TSMC도 우리 최첨단 미세공정 삼성전자랑 경쟁해야 되니까 후공정 하면 대만 업체들이 세계 1등이거든요. 대만에 뭐 스필도 있고 그죠? ASE도 있고. 그러니까 TSMC조차도 후공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완전히 패키징을 이원화하는 거예요. 대만의 ASE나 스필이나 암커는 미국 회사죠. 그런 탑티어들한테 맡기는 거 후공정 전문으로.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도 삼성전자가 하나 마이크론이나 두산 테스나나 SFA 반도체한테 완전 전문 외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이 전공정 업체들 당장 공장 증설하면 전공정 소재, 부품, 장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이쪽만 주목받았는데 이쪽이 이제 후발주자로 왜 계속 앞으로 최첨단 미세 나노 공정, TSMC는 1.6 나노 공정 얘기하죠. 삼성전자 2 나노 공정보다 더 최첨단.
그러니까 2나노, 3나노, 1.6나노 여기가 수율이 좋아진다? 거기에 외주 물량 늘린다? 그럼 후공정 업체가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심지어 해외 직접 따라가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옆에 하나 마이크론 베트남 공장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증설을 한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공정에 비해 너무 소외된 건데 전공정하고 후공정 같이 볼 때가 됐다. 근데 이렇게 PSK처럼 경쟁업체가 도태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해외 생산 현지를 활용하는 업체들, 하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 그 다음에 오히려 노이즈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쟁사가 특허 소송에서 2번이나 이겼대. 그러면 경쟁사한테 물량을 다 뺏길까? 근데 실제로는 찾아보세요. 예스티 수주라고 쳐보세요. 없어요. 예스티가 수주 받은 게 없어요. 수주 앞으로 받을 거라고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HPSP가 고압 수송 어닐링 장비 시장의 탑티어로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예스티가 HPSP 물량을 뺏어간다? 그러면 HPSP 실적이 확 줄 거예요. 이익률 박살 나고요. 근데 HPSP 내년하고 내후년 거 보면요, 매출하고 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률 55%예요. 55%, 57%, 55에서 57 왔다 갔다 하는데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이유를 개별 기업마다 꼼꼼히 하나 공부해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다. 테크윙이라는 회사도 신규 장비를 개발했죠. 3사 다 테스트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삼성전자 이미 통과됐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올해 안에 아마 들어가면 이 테크윙이 하는, 여기도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쪽 검사 장비니까. 근데 얘네 재미난 게 주가는 부진해요. 와, 연초 대비 오히려 빠졌네요. 저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이렇게 많은 반도체 소부장 짱짱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내년에 매출 올해 포함해서 26년도와 27년도의 매출 증가율의 평균값, 26년도, 27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제가 다 계산해봤거든요. 추정치 기준이에요. 추정치. 정답이 아닌데 평균값을 계산해보면요, 테크윙이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의 평균값이 매출 증가율도 1등, 영업이익 증가율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다 막 매출이 30%, 기본적으로 영업이 100% 증가하는데, 그거보다 높다는 거는 테크윙이 예상되는 게, 테크윙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만 보고 갈게요. 자, 매출이요 134%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기서 51%가 더 증가한대요. 그럼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되죠? 90%에 90%, 약 100% 매출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값이 매출이 95%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익 볼게요. 158억, 물론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158억 짜리 이익 나는 회사가 올해요 약 1000억 이익 난대. 1000억. 몇 배 늘어나죠? 6배. 6배 더 늘어나요. 그냥 6배로 잡을게요. 근데 6배 늘어난 이익에서 6배 이익이 늘어나면 이익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죠? 500% 증가하는 거예요. 500%. 자, 그러면 985억에서 내년에 1730억 늘어난대요. 여기 몇 배 늘어나요? 2배 늘어나죠. 그럼 이익 2배 늘어나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죠? 100% 증가하는 거죠. 500%, 100%. 평균값 얼마죠? 300%. 매출 몇 프로 늘어난다고요? 100%. 그럼 매출은 평균 100%, 이익은 300%. 매출 100%, 영업이익 300% 늘어나는 반도체 소부장을 찾아보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도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보시면,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고, 주가는요 철저하게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 그 다음에 뭐 보셔야 되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바라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이요. 그럼 주가는 심플해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올라가고, 그 회사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지금 테크윙, 아까 말씀드렸던 HPSP, 또 구조적으로 뭐 있었죠? 하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이익은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기대값, 멀티플은 그냥 그래요. 평균값보다 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만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진짜 반도체 소부장에 노다지 기업들이 널려있다. 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이렇게 너무 취해 계시지 않고 소부장 기업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소부장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어갈 때 소부장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늘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PSK가 삼성전자 마이너스 6% 빠져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11% 빠져요. PSK만 9% 올라갔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5% 빠져요. 하이닉스 10% 빠져요. 근데 소부장 기업 하나 볼까요? 테크잉은 또 상승 중이네요. 테스 아까 20만원 찍고 18만원대까지 내려왔네. 지금 장이 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지금 코스닥을 사실은 정부에서 뭐 3천 얘기하니까, 코스닥 3천 만들려면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을 그냥
내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주춤한 시기에 오히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진짜 중요하게 공부해 볼 시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종목 중에 이렇게 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심해져서 혼자 하시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빌리언스 캠퍼스는 그냥 쉽게 AI 그냥 주식 비서를 옆에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황만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수급, 종목별 특징주, 개별 산업 다 정리해드리고요. 제가 그날 업데이트되는 뉴스나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서 그중에 꼭 보셔야 될 것만 추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월요일 빼고는 월요일은 이제 주간 트렌드라고 영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화수목금 그 올려드리는 내용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올려드리는데 그 주간 트렌드에 올라오는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는 주도 업종 그리고 앞으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 이 두 가지를 단 한 개의 업종이나 한 개의 기업도 놓치지 않으실 정도로 진짜 자세히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간 트렌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려드리는 거 당연히 유튜브에 안 올라가고 제 유튜브에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데 타 유튜브 채널에 당연히 보실 수 없는 영상이고 그래서 이 주간 트렌드 영상 하나만 보셔도 월 구독료에 10,000배 이상 뽑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하면 나와서 다 인사하고 다 아시는 사이가 되셔가지고 그게 상당히 왜냐면 혼자 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앞으로 변동성 더 심해질 건데 같이 함께 하시면 오래오래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카톡방을 만드는 일방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쌍방 소통은 안 되는데 카톡방에 제가 이제 주간 트렌드든 뭐 일일 시황이든 영상이나 글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 보셔야 될 자료나 제 생각이나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제가 기사 보거나 이동 중이나 뭐 제가 다른 거 있을 때도 계속 거기다 올려드려요. 보셔야 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을 엄청나게 공부시켜드려요. 카톡까지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못하고 있지만 라이브도 제가 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두 분이서 조금 비싼 점심 드실 정도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하시면 AI 주식 비서 뒀다고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투자하셔야 되니까 지금의 변동성 너무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언제든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난주에 대전에서 강연회를 했거든요. 오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내용이 기존에 제가 하던 뭐 주도주나 업종이나 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전 그 매매 투자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그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PD님 띄워주실 건데 후는 7942 네이버닷컴이거든요. 글로 그거 다 전문으로 찍어가지고 편집 다 해가지고 영상 녹화본이 있습니다. 그거 대전 강연에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노가다 작업해가지고 차트하고 실제 그 매매 얼마 빠져서 얼마 회복되고 다 그거를 그 노가다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전 매매 투자 전략, 주도주 실전 매매 투자 전략 그거 영상 대전 강연에 녹화본 신청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구독 모델 3기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